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주말에 밀린 빨래를 돌리거나 베란다 화초를 가꾸면서 시간을 보내죠. 별것 아닌 일상인데 이 조용한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기적 같네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리모컨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먹고 싶은 반찬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제가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기로 한 건 얼마 전 우연히 한 어르신이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맏며느린데 하는 목소리가 귀에 꽂히며 한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과 남편도 그랬거든요. 맏며느리이니 군말 없이 해야지. 그 말을 10년 넘게 들으며 살았죠.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제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고 저도 한때는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참을수록 더 큰 게 터지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이 배신하고 제 이야기는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시댁으로 들어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남편은 오래전 서울 외곽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했어요. 간판도 번듯하고 테이블도 20개 넘게 들어가는 꽤 큰 규모였죠. 장사가 특별히 잘 된 건 아니었지만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고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도 가게에 나가 조개를 다듬고 석쇠를 닦으며 남편과 함께 뛰었어요. 그때 아들 준영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으니까 한창 돈 들어갈 나이였거든요. 힘들어도 우리 가게, 우리 삶이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네요. 그런데 그해 초가을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 야유회를 다녀온 단체 손님 12명이 식중독에 걸린 겁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고 다음 날이 되자 12명 전원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가게 앞에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어요. 저는 반쪽이 된 얼굴로 매일 병원을 찾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영업정지 여파가 너무 컸어요. 소문은 소문대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영업정지가 풀린 뒤에도 가게에는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힘들 만큼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아야 했고 그걸로도 모자라 밀린 임대료와 배상금 때문에 저희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날아가 버렸죠. 그때는 매일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도 울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도 한참을 울곤 했어요. 중학교에 막 올라간 준영이가 방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어쩔 수 없이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빚잔치를 하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상황이라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내자. 금방 다시 돈 벌어서 분가하면 돼. 당분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죠. 당시 시댁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댁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방 3개짜리 집에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지만 평수가 넓지 않아 저희 세 식구가 들어가니 금세 비좁아졌습니다. 준영이는 작은 방에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옆방에 짐을 풀었어요.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하고 준영이 책과 가방이 거의 전부였죠. 시댁살이 첫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마침 잘 됐다.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구나. 네가 살림 좀 맡아서 해봐라. 어차피 네가 맏며느리니까.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빚 때문에 쫓겨 들어온 처지에 시어머니에게 밥까지 얻어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고분고분 살림을 맡게 됐고 그날부터 고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밥부터 했죠. 시어머니는 아침을 꼭 7시에 드셨는데 반찬이 최소 4가지는 있어야 했어요. 국도 매일 새로 끓이지 않으면 드시질 않으셨고 밥도 꼭 갓 지은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려놓은 다음 아침 8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오전에 동네 대형마트 수산 코너에서 일했거든요. 몸은 힘들었지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러다 오후 5시에 마트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가 드신 점심 뒤처리를 하고 저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으면 새벽 2시, 겨우 눈 좀 붙이면 다시 5시였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잔 거였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사이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조개구이집이 망한 뒤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2달 만에 허리가 아프다고 그만뒀죠. 그 다음엔 물류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긴 1달 반, 주차 관리, 경비, 공장일, 뭘 해도 길어야 반년. 그 이상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각오는 참 다부지게 했죠. 여보, 내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볼게. 이제 당신도 고생 그만해야지. 저도 처음엔 좀 기대했지만 같은 말을 10번쯤 듣고 나니까 더 이상 기대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용돈은 꼬박꼬박 달라고 했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시원하게 밥을 사기도 했죠. 남편이 손을 벌릴 때 제가 난감한 표정으로 망설이면 옆에서 시어머니가 꼭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 쟤도 낯이 있는데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남편 기 좀 꺾지 말고 돈 줘라. 그래서 저는 마트에서 받은 월급을 쪼개 남편의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어떨 때는 아들 책값까지 아껴가면서도 남편은 챙겼죠. 그때는 남편이 기가 살아야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늘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여보, 내가 그냥 놀러 나가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 만나서 취직 자리도 알아보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거야. 아니 설마 내가 가장인데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어서 나가겠어? 그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라도 없으면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시댁에서 어머니 포함 4식구가 살았는데 생계는 사실상 저 혼자 책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지만 가족의 생활비로는 한 푼도 내놓지 않으셨고 실제로도 그 정도로 넉넉하진 못하셨어요. 본인 용돈과 병원비만 쓰기도 벅차다고 늘 죽는 소리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영이 학비와 남편 용돈, 가족 생활비를 전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트 월급과 편의점 야간 수당을 합쳐도 늘 살기가 빠듯했죠.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포기 못한 게 있었으니 바로 분가의 꿈이었어요.
언젠가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내 살림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면서 제가 살림하는 건 항상 못마땅히 하셨거든요.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욕실 청소 하나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무라셨죠? 그러니 제가 독립을 꿈꾸는 게 무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쪼들려도 한 달에 얼마씩은 꼭 따로 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20만 원, 나중엔 30만 원, 혹시나 보너스라도 받으면 50만 원.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돈만큼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분명 다시 사업을 해보자고 들썩일 것 같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맞장구 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절대 그렇게 날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분가를 위해 모으는 저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거든요. 처음 시댁에 들어갈 때 남편이 말한 당분간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더니 어느새 10년이 될 때까지 제가 참아야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시어머니의 맏며느리 타령과 남편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감내하며 고된 바깥일에도 시달려야 했죠. 그나마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면 대뜸 짜증부터 냈습니다. 분가? 여보, 지금 그럴 돈이 어딨어. 한 푼이라도 있으면 빨리 다시 사업해서 성공할 궁리부터 해야지. 이렇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냐? 니네 엄마 아니라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핑계는 달랐지만 결론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냥 계속 시댁살이 하자는 거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집 사서 내 발로 이 집 나갈 거야. 두고 봐.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김밥 한 줄 제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고 맨날 반찬이 풀밭이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타박도 견디며 모은 돈이었죠. 그래도 그 정도로 모으는 건 불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중간에 운이 좋은 일도 한 번 있었어요. 마트 동료에게서 들은 정보로 과감하게 주식에도 투자해 쏠쏠하게 이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었어요. 드디어 통장 잔고가 1억 8천만 원을 찍던 날, 저는 마트 탈의실에서 혼자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눈물까지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그 당시 제가 눈여겨보던 아파트 매물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인근의 소형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0년간 혼자 힘으로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5천만 원이 모자랐죠. 5천만 원, 2년을 더 모으면 되려나? 3년이면 되려나? 그러다가 집값이 더 올라버리면 어쩌지? 대출받아서라도 그냥 사야 하나? 아니야. 지금도 빠듯한데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 2, 3년을 더 기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몸도 아주 젊을 때와는 다르고 피로도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달 전 제가 더는 시댁살이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일까지 생겼습니다.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성실한 남자 만나 딸 하나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신우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좁은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완전히 갈라섰어. 도저히 더는 못 참겠더라.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펄쩍 뛰셨죠. 뭐?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갑자기 아니라니까. 그 인간이 술만 마시면 사람을 얼마나 들볶는지. 그동안 애 생각해서 참은 건데 이제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그날부터 시댁에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 큰 저희 아들이 방을 강제로 빼앗기고 거실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애가 집에 들어오기를 거북해하고 자꾸 친구들의 자취방에서 얹혀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까지 꺼냈죠. 엄마, 나 그냥 이번 학기까지만 다니고 휴학하려고. 어머, 왜? 알바하면서 공부하기 힘드니? 그럼 그만두고 공부만 해. 등록금은 엄마가 어떻게든. 아니야, 그냥 빨리 군대나 갔다 오려고 그래. 지원해서 가려고. 뭐? 군대는 내년에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냥 내가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자취하면 생활비며 월세며 너무 깨질 것 같고. 그럼 알바이도 그 돈으로 다 나갈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아 군대에 가겠다는 아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분가하고 싶었어요. 작은 집이라도 방 2칸짜리를 사면 아들에게 번듯한 방 하나는 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5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정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미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한텐 걱정하실까봐 시댁 이야기를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항상 시집살이하는 딸 걱정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어버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조금 있으면 분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만 더 모으면 될 것 같거든.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먼저 깜짝 놀랄 말씀을 꺼내셨죠. 그래? 얼마나 모자라는데? 뭐 한 5천 정도? 그거 엄마가 보태줄게. 어?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뒤 재빨리 거절했어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괜찮아, 내가 모으면 돼. 너 엄마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가 우리 딸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혹시 노후자금으로 묶어둔 거 말하는 거야? 안 돼, 그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 줄 아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손을 대? 괜찮아. 혹시나 하고 여유자금으로 만들어둔 거지. 그거 아니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 나이 먹어서 돈 쓸 일도 없고. 연금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해. 엄만 네가 집 하나 없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생각하면 속이 쓰려. 그러니까 그 돈 가져가서 당장 집 사서 분가해. 그게 네 소원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고 마트 탈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 10년 동안 쌓인 제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 뒤로 엄마는 정말 제 계좌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노후에 만약에 있을 큰일에 대비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돈을 통째로 딸한테 보내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기에 평소 같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 일도 있고 제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갚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엄마의 마음을 감사하게 받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마트 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오래전부터 봐두었던 단지, 경기도 인근 소형 아파트 앞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전날 저녁 미리 매수 의사를 밝혀두고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기 위해 약속을 잡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5분, 25평, 남향. 크진 않지만 저희 세 식구 살기엔 충분했어요. 매매가 2억 3천만 원, 제 돈 1억 8천에 엄마가 보태준 5천만 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미숙. 계약서에 적힌 그 석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릴 정도로 벅차더군요. 내가 1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참고 살았던 거야. 부동산 사장님이 축하의 말을 건네도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자꾸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감추며 계약을 마치고 2달 뒤로 이삿날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준영이도 식구들 눈치 보며 불편하게 거실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휴학도 하지 말고 군대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해야지. 아, 드디어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도 해방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년을 바쳐 마련한 그 작은 아파트를 예상 밖의 인물들이 노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건은 제가 이사를 1달 정도 앞둔 시점에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죠. 그날도 저는 기분 좋게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사를 앞두고 있어 뭘 해도 마음이 즐겁고 신이 났거든요. 이사에 대해서 말하니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물 좋은 광어를 추천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슬쩍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이면 안 받았을 텐데 혹시 이사와 관련된 연락일까 싶어 얼른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 귀에 좀 익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 집산 매수인 맞으시죠?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에게 집을 판 매도인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데 반갑게 인사하는 저와 달리 상대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매도인이 잔뜩 짜증난 말투로 생각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저기요, 이삿날을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이사 들어갈 쯤 날짜를 맞춰놓은 건데요. 한쪽에서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면 줄줄이 다 틀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이삿날을 바꾸다뇨?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던데요. 매수인분이 갑자기 이삿날 바꿀 수 없는지 물어봤다고요. 아니에요? 어머,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다시 통화해 볼게요. 그리고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그 매도인이 연락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이삿날을 바꾸자고 했다니 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 남편분이 직접 여기 전화하셔서 이삿날을 일주일만 앞당길 수 없냐고 묻던데요. 그래서 제가 매도인한테 혹시 조율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네? 저희 남편이요? 네, 아침에 전화하셔서 그러시던데요. 난 사모님이 시키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절대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남편한테 부동산 사장님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었어요. 이 인간이 부동산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계약서를 뒤졌나?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착각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해 볼 테니 계약은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트에서 남편과 통화하며 싸울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직접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을 마치자마자 발걸음을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헌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과일을 까먹으면서 뭔가 신나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우의 재혼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신우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네요. 딸 하나 낳고 살다가 남편의 주사 때문에 이혼했다고 친정에 들어온 신우에게는 사실 다른 이혼 사유가 있었습니다. 8살이나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나서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당한 거였어요.
어쩐지 애가 아직 어린데 양육권을 남자 쪽에서 가지게 된 게 의외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때문에 애까지 포기하고 이혼한 신우가 그 내연남과 재혼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런 신우를 말려야 할 가족들이 같이 손뼉을 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신우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면 남편은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했죠. 아이, 걔가 어린애냐? 지가 지 인생 살겠다는데 무슨 수로 말려? 아이, 그리고 괜히 말렸다가 저대로 혼자 늙으면 나중에 우리가 제 인생까지 책임져줘야 할지도 몰라. 너 그거 자신 있냐? 뭐? 아니, 당신 말대로 아가씨가 애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가씨 인생을 책임져? 아이, 그러니까 그냥 지가 살고 싶은 사람이랑 살게 냅둬. 엄마도 그러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려? 괜히 성질 더러운 애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잘 살게 빌어놔줘. 아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혼까지 하는데 말려봤자 괜히 가족끼리 마음만 상해. 그런 이유로 신우는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다시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셋이 붙어 앉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과일을 먹으며 웃고 떠드느라 퇴근한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얼른 남편부터 불렀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당신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삿날 바꿔달라고 했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랬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슬쩍 눈을 피하더니 뭔가 말하려는 찰나 곁에 있던 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언니, 그 집 내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잖아. 결혼식 전에 이삿짐 넣고 싶어서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오빠한테 부탁한 거야. 며칠 전에 점집에 가서 좋은 날을 받았거든. 이번엔 진짜 잘 살아야 하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언뜻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뭐? 신혼집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제 말에 신우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진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몰랐어? 오빠가 엄마 계속 모시고 산다고 집 필요 없다던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애써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신우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가 계속 여기 산다고? 그래서 집이 필요 없으니 그걸 자기 신혼집으로 쓴다는 거야? 제대로 듣긴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과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니, 그것도 저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지금 아가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계약도 내 이름으로 한 거 몰라? 그 집 살 때 우리 엄마가 모아놓은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산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남한테 줘?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되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남이라니. 혜정이가 우리한테 남이냐? 그리고 내가 이 집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라고. 근데 노모를 안 모시고 분가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는 이 집에서 엄마랑 계속 살면 되는데 집이 왜 필요해?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 그건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분가하겠다고 몇 년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딴소리야? 계약까지 다 한 거 뻔히 알면서 왜 이제 와서 어머니 핑계를 대?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더 큰 소리로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마침 시기도 딱 좋잖아. 혜정이 첫 결혼 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이번엔 신혼집이라도 해줄 수 있어 다행이지. 안 그래도 집이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는데 지금 친정오빠가 신혼집 떡하니 해주면 내 동생이 시댁이랑 남편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겠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가 아버지 되시는 것도 몰라? 그래, 해주려면 얼마든지 해줘. 근데 당신 돈으로 해줘야지. 왜 나랑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을 마음대로 주겠다는 건데? 그 말에 남편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마치 제 돈이라는 말이 웃기는 소리라는 듯이요. 야, 그게 너 혼자 번 거야?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우리 엄마한테 얹혀 살면서 모은 거잖아. 여기 안 살았으면 월세 내면서 그 돈 모으기 쉬웠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린 어디까지나 부부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내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결정도 못해? 한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맞다, 미수가. 이 집에 살면서 모은 건데 온전히 네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니? 내 덕에 그동안 편하게 얹혀 살아놓고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그리고 혜정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잖아. 네가 손윗 사람으로서 잘 돌봐줘야지. 너 우리 집 맏며느리다. 마음을 좀 크게 써. 가족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거잖니. 서로 돕고 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1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하루에만 몇 개의 일을 하며 생활비 벌어다 바친 사람한테 편하게 얹혀 살았다니. 그것도 그 집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요? 가진 거 다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며 돈벌이 제대로 못하는 남편 때문에 들어간 거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울면 지는 거라고 저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억지를 쓰셔도 그 집은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고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맏며느리가 죄인이에요? 왜 제가 힘들게 마련한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뺏겨야 해요? 그 집은 절대 못 져요. 절대! 그러자 신우가 표정을 확 바꾸더니 눈을 부라리며 이러는 거예요. 언니, 진짜 이럴 거야? 오빠가 약속한 건데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쩌라는 건데? 나 그 집만 믿고 예식장도 잡았다고. 예비 시부모님이 내가 신혼집 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솔직히 난 흠이 있고 그쪽은 초혼이잖아. 그런 조건이라도 없으면 내가 시집가서 어떻게 길을 펴고 살아? 아, 언니는 왜 언니 생각만 해? 우리가 가족으로 산 게 몇 년인데 너무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제 인내심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아, 이 인간들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구나. 상식이 통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무작정 걸으며 타는 속을 달랬습니다. 헌데 그렇게 냉정을 찾다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제 밥그릇은 기를 쓰고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맞이고 뭐고 동생이고 뭐고 귀찮아하고요. 제가 시누이 재혼에 대해 말할 때도 참견하기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장남 노릇을 하겠다고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포기하려는 건지 너무 이상했죠. 아무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도 어쨌든 재산이 늘면 자기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평소에 곧 죽어도 귀찮고 손해보는 일은 싫어하던 사람이 2억 3천짜리 아파트를 여동생한테 그냥 내준다는 게 영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그냥 순순히 오빠 노릇, 장남 노릇 하려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죠.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그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저는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며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충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핸드폰을 집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바꾸면 헷갈린다고 모든 비밀번호를 아들의 생년월일 6자리로 해놓고 한 번도 안 바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역시나 그 번호를 누르자 핸드폰 화면이 열리더군요. 심장이 쿵쿵 뛰어 문을 꼭 잠그고 카톡을 열었죠. 그리고 신우이와의 대화방을 찾아보니 생전 연락 안 하던 두 사람이 그맘때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수수께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이나 지켜. 그러자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근데 미숙이한테는 뭐라고 하지?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난 비밀 지키고 집만 받으면 돼. 알았어. 그런 짧은 대화가 오갔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분명했죠. 입 다물고 있는다고?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입 다물고 있겠다는 거지? 그 대화만으론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여동생한테 집을 주기로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부탁하고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것 같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인 척 신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비밀이 뭔지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들키면 큰일 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무엇이 남편을 옥죄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 앞에 닥친 어이없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의 말투를 흉내내서 신우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애정아, 미안한데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었는데 안 자고 있었는지 신우의 답이 거의 바로 왔더라고요. 오빠 지금 뭐라는 거야? 미숙이가 하도 난리라서 어려울 것 같아. 그 한 줄을 더 보냈더니 신우가 대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뭐야? 지금 같이 망하자는 거지? 좋아. 그럼 나도 비밀 못 지켜. 오빠가 유부녀랑 바람 피우다 상간소송 당한 거, 위자료 3천만 원 낸 거 다 언니한테 말할 거야. 화장실에 서서 그 카톡을 읽다가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바람에 상간소송? 위자료가 3천만 원이나 한다는 거야? 머리가 텅 비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와중에도 의문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신우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답답한지 한 집 안에 있으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치미를 떼야 했으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끊기고 진동하길 한 4번 정도 반복한 뒤 다시 카톡이 쏟아졌죠. 신우가 잔뜩 흥분한 것 같더군요. 받아 오빠, 나 진짜 말한다. 그 여자 남편이 보낸 소장 내가 언니 못 보게 몰래 빼돌려준 것도 잊었어? 오빠 돈 없다고 해서 내 전 재산으로 위자료 3천도 대신 갚아줬잖아. 그때 오빠가 뭐라 했어? 그거 대신 내주고 비밀 지켜주면 언니가 산 아파트 내 신혼집으로 준다고 약속했잖아.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 그만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대화 몇 번으로 저는 남편과 신우만이 알고 있던 비밀을 전부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유부녀랑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걸자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는데 하필 그 소장을 신우가 먼저 발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 모르게 치워주고 돈 없는 오빠를 대신해 위자료 3천만 원도 대신 내준 거죠. 그 대가로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으고 친정엄마의 노후 자금까지 보태서 산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요구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도록 추잡한 비밀 앞에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는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밥벌이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벌고 시집살이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사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그런 자기 뒤처리를 해준 시누이를 위해 제 집을 주려고 한다니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치가 다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잠든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갈면서도 재빨리 다시 카톡을 보내 신우를 진정시켰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약속 지킬 테니 제발 당분간 조용히 기다려. 미숙이가 지켜보고 있으니 집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고. 그러자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신우가 또 답을 보냈더군요. 알았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약속 지켜. 그렇게 당장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습한 뒤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에게 제가 비밀을 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 5시가 되어 여느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마트로 출근했어요. 아직은 제가 비밀을 안다는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게 한방 날릴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한 거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냉정함을 잃는 순간 제가 불리해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태연한 척하면서도 틈틈이 증거를 모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카메라로 찍어둔 거예요. 그 대화 안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과 상간소송, 위자료, 소장을 빼돌린 대가로 제 아파트를 넘기기로 한 것까지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는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를 정리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제가 벌어서 마련한 돈과 엄마가 보태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얼핏 들은 말을 떠올려 보면 부동산 구매 출처를 명확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마음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니까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결정한 일을 통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에게는 꼴사나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아들이 없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어느 주말 오후에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찾아왔죠. 한데 그날따라 유난히 신우의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엄마, 나 신혼여행 예약도 끝냈어. 이제 정말 결혼식장 들어갈 일만 남은 거야. 그러면서 신이 나서 떠들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높여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하지만 제 말은 모두가 건성으로 들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신우도 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식탁 위에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얼른 도장 찍어줄래? 그제야 남편의 시선이 TV에서 떨어져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뭔데 갑자기? 남편이 귀찮다는 듯 눈을 찡그리며 식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돌리셨고 신우는 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종이를 집어든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바로 남편과 신우의 카톡 대화 사진이었거든요. 남편이 유부녀랑 바람 피우다 상간소송 당했다는 내용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제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종이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 반응을 본 신우가 궁금한지 남편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빠, 뭔데 그래? 그러면서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자기가 보낸 카톡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언니가 오빠 폰을 본 거야?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조용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10년간 마트와 편의점에서 받은 급여 임금 내역,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5천만 원 이체 기록, 그리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빠져나간 2억 3천만 원. 한 줄 한 줄 날짜와 금액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그 다음 장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한미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으면서 처음으로 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돈으로 샀어요. 마트에서 생선빈을 치면서 번 돈,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하며 번 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노후자금 헐어서 보태준 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번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다고요. 남편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어요. 아직 그 인간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도장은 여기 찍어줘야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이미 다 적혀 있었고 남편의 이름과 도장만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뚫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짓이냐?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어머니, 10년 넘게 생활비 한 푼 안 벌어온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 사이 바람까지 피우는 걸 이제야 안 거예요. 그것도 그 뒤처리를 제 집으로 하려고 했고요.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셨습니다. 정호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람을 피웠다니 이게 정말이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인할 수 없었겠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식탁 위에 떡하니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때 신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구 소리쳤어요. 언니, 이건 아니잖아.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 남자가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러는 거 너무 야박하잖아. 그리고 내 집은? 나 그 집만 믿고 예식장도 잡고 예비 시부모님한테 신혼집은 내가 마련한다고 큰소리 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언성을 높이는 대신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가씨, 결혼하는 건 아가씨지 내가 아니야. 신혼집이 필요하면 아가씨가 알아서 마련해. 그 집은 엄연히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이라고. 신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저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신우가 당황했는지 남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울먹이듯 말하더군요. 오빠, 왜 가만히 있어? 오빠가 뭐라고 해야지. 나랑 약속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드니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제가 아니라 신우한테 날아갔습니다. 야, 너 내가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카톡으로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네가 다 불어놓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신우도 지지 않았어요. 뭐야? 오빠가 먼저 약속 못 지키겠다고 자려는 사람 속을 뒤집었잖아.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야. 왜 열심히 도와준 나를 원망해? 처음부터 오빠가 바람을 안 피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약속 못 지키겠다고 했어? 네가 멋대로 오해하고 다 망쳐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받았다고. 오빠가 밤중에 나한테 약속 못 지킨다고. 그러다 신우가 뭔가를 깨달았는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더니
더듬거리며 물었죠. 설마 그 카톡 언니가 보낸 거야? 오빠 핸드폰으로 오빠인 척한 거냐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롱하듯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아가씨가 쉽게 속아줘서 하마터면 까마득하게 모르고 당할 뻔한 일을 알아낼 수 있었네. 고마워. 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함정에 걸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신우가 쏟아낸 말들은 전부 사진으로 남아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사실을 깨달은 신우는 이를 악물고 자기 오빠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정신 차리고 핸드폰 건사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그럴 일도 없었다고. 뭐야? 이게 멍청하게 속아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내 탓하냐? 네가 처음부터 아파트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재혼하려면 네 힘으로 하지 나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뜯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냐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어느 순간 저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신우가 남편의 팔을 잡고 흔들었고 남편이 그 손을 뿌리치자 신우가 비틀거리다가 남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눈에 도끼를 품고 신우의 손목을 잡아떼려고 했고요. 그러다 결국 한순간에 두 남매가 거실 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뜯으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계집애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됐어. 이제 어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하면 속 시원하겠냐? 닥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큰 소리야. 꼴에 옷바랍시고 잔소리나 해대면서 위자료도 없어서 내 전 재산까지 뜯어갔잖아. 내가 맨입으로 아파트 달라고 했어? 네가 내 3천만 원으로 위자료 냈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그깟 3천만 원으로 2억짜리 아파트 내놓으라고 진상 떠는 게 정상이냐? 그래도 어떻게든 뺏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멍청하게 일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멍청하더니 네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이혼을 시켜야 속이 시원해? 뭐야? 오빠 너 말 다 했어? 그러더니 더욱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죠. 좁은 거실에서 오빠와 여동생이 뒤엉켜서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셨죠. 그만해. 늙은 어미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눈이 돌아버린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느라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정신이 쏙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일을 구경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 인간들하고는 끝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두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싸우는 건 나중에 둘이 알아서 하고 여기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혹시라도 어떻게든 버텨서 이혼을 피해볼 심산이면 소용없다는 걸 명심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합의 이혼이든 소송하던 난 끝까지 할 거니까. 자금 출처도 분명하고 소송해도 유책 배우자인 당신보다야 내가 유리하지 않겠니? 그 아파트가 아가씨 손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란 얘기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신우이 머리채를 놓고 헐떡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미수가 잠깐만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정은 개뿔.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너나 진정해. 하나뿐인 동생 신혼집 해주겠다고 기를 쓸 땐 언제고 결혼 앞둔 신부 머리 다 뽑아 놓을 생각이야? 참,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창피한 줄 알아 이 인간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이혼 서류만 남기고 다른 서류들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애타게 부르시더군요. 미수가 이러지 마라.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 기둥. 하지만 저는 허공에 대고 코웃음만 치며 대답 없이 뒤돌아섰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안에서 신우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고함이 뒤섞여 복도까지 울려 퍼지더군요. 40 넘은 남매가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혼이 진행됐어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정리가 빨리 되더군요. 물론 남편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울고불고하며 귀찮게 매달렸지만 제가 내민 증거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재산 분할 제대로 받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한데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는지 소송해봐야 돈이랑 시간만 깨지고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긴 누가 봐도 10년 넘게 제가 생계를 전담한 점, 남편이 경제적 기여는커녕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유지 못한 점, 그 와중에 불륜까지 저지른 점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커녕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결국 제가 요구하는 2천만 원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됐습니다. 어차피 소송해봐야 위자료 액수만 올라갈 수 있다는 조언을 받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3달 넘게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목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답니다. 밤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몰며 위자료를 할부로 갚아나가게 된 거죠.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뜯어내려고 도둑심보를 부리던 사람이 매달 제 계좌에 돈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참 기막힌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처지는 신우에 비하면 한참 나은 편이었어요. 그쪽 결말이 더 처참했거든요. 신혼집이 날아간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신우가 집을 못해 간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연하남이 바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유부녀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하게 한 남자가 어디 제대로 된 남자였겠어요? 공짜로 아파트 하나 날름하려다가 틀어지니까 미련 없이 나이 많은 신우를 버린 거죠. 결국 바람나 애도 뺏기고 위자료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신우는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먹고 살기 위해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그 성질머리로 영업이 되겠냐? 맨날 욕만 먹다 몇 달 못 버티겠지. 근데 그 생각이 딱 맞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는 걸 들으니 결국 보험회사에서 잘린 신우가 젊은 나이에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매달 생활비를 가지고 둘이 눈을 부라리며 개싸운 듯 싸운답니다. 다 늙은 자식들이 이혼당해 으르렁거리며 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시어머니는 그 자체가 형벌일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제 고마움을 알았는지 울먹이며 이런 말씀을 꺼내셨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보면서 살아야겠니?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벌받나 보다. 이 늙은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돌아와 줄 순 없겠니? 네가 없으니 사는 게 아니다. 어? 준영 어머마 미수가.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을 비롯한 모든 시댁 식구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몇 해가 훌쩍 지났어요. 저는 제 손으로 벌어 마련한 아파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에게 혼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집밥을 해주며 얼마 남지 않은 제대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제가 마음대로 사는 기쁨을 느끼게 됐다고나 할까요? 부디 여러분도 늦었지만 빼앗긴 인생의 행복을 다시 찾은 저에게 앞으로도 힘내라는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